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637페이지 19세기 사상과 문화 부분을 볼게요. 자, 먼저 이 고정경제학 부분이 있는데, 고정경제학의 이제 그는 아담 스미스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내세웠던 것이 그 중상주의 어떤 통제 대신에 개인 활동, 시장을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고정경제의 초석을 이뤘는데요. 자, 이 18세기 때 그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멜데슨이나 니카도 같은 사람이 이제 고정경제학을 이제 발전시켜요. 그래서 멜데슨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인구는 억제되지 않으며 기하급수로 증가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한다. 그런 인구 법칙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런 멘델스적 어떤 세계관에 입각한 법칙에 입각한 그 인구 증가의 그 내용은 그런 이제 정근제 시대 때는 되게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멘델스적 세계관은 이제 정근대적 세계관의 특징이라고 했죠. 형성에. 근데 이런 멘델스적 세계관이 깨지게 된 게 무슨 혁명 때문이었죠?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멘델스 법칙이 깨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멘델스는 그 인구의 무한 증가가 이제 빈곤과 악덕을 낳고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를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만원과 출산율 저하를 제시해요. 만원 늦게 하는 거고, 결혼을. 그 다음에 출산율 같은 거 저하를 해가지고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 근데 그런 정책 자체가 되게 좀 뭐냐면, 하긴 하겠지만, 비관적으로 봤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엘리트주의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만원과 출산율 저하,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애를 못 낳게 하는 정관수술 대상자를 누구 봤냐면, 빈곤한 자들, 좀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 이제 봤죠. 예. 자, 그래서 멘델스의 인구론이 있고, 그다음 리카도라는 사람이 뭐냐면 지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제 경제 원론에도 나왔죠. 자본의 3요소를 제시했죠. 토지, 자본, 노동. 예.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력을 이제 제시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토지, 자본, 노동을 제시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 토지로부터 뭘 얻게 되죠? 이익을? 지대를 얻게 되죠. 이 지대는 주로 이제 누가 얻게 돼요? 지주나 강산 소유자들. 거기 토지라고 했는데 지주로 곤치세요. 예. 그 다음에 자본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이윤을 얻게 되죠. 기업가들.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얻게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대는 토지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고, 이윤은 자본을 통해서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은 이게 뒤바뀌어졌는데, 임금은 노동자에 얻는 건데, 이제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뭐다? 지대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이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 가지고 건물까지 올려놓으면 건물주가 하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동격이. 예. 그래서 건물만 갖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얻는 것보다는 땅을 갖는 이익이 제일 크다. 이걸 이제 제시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대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이윤과 임금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임금이 그 노동시장 수요공과 원칙에 따라서 인구 압력 때문에 최저 임금을 계속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임금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노동자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예,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최저의 살 수 있을 정도만 임금 줘라.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멘델스의 입장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멘델스와 리카도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주나 자본가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고정경제자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mid은 좀 달라요, mid은. 이 사람은. mid은 이제 그 공리주의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mid을 이제 질적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정경제학을 완성시켰고요.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자유는 그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 적극적 의미의 자유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풍부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정경제학자지만 시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갖고 어떤 이 노동자 인권이나 복지 이런 것도 강조하고 적절한 임금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밀의 자유론자는, 밀 같은 자유론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해요. 사회주의를 일부 받아들인 그 자유주의자들인데, 자, 이들은 이제 그 밀의 주장을 보면요. 노동자에게 저임금의 시정책을 주장한다. 그래서 멘델스나 리카르도가 낮은 임금을 줘버렸는데 그냥 적정 임금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원권의 해결책 부분적으로 수용한 사회적 자유주의였고요. 노동조합 결성이나 협동체 조직을 이제 적극 지원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이윤의 일부를 받도록 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예. 그리고 보통선거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제 밀 등 여성 해방의 선구자로서 여성도 교육을 받고 선거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앞서 있는 주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화 폐단의 시정화 개혁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유연성을 부과하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무조건 시장만 강조하는데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실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이 사람은 또 자유주의와 뭐와 연결된 사회민주주의와 연결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은 이제 고정경제를 완성했지만 또 공리주의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240페이지 펴보세요. 240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자, 240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교정경제학자가 주장한 내용 중 잘못만한 것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풀어보면, 자, 1번은 우리 밀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협동체를 조직하여 높은 임금을 확보하고 이윤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카르도는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변함으로 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숫자를 증가시켜 최대 가대 형상을 낳고 임금을 다시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맞죠? 최저 임금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는 노동자가 빈곤할 책은 그들이 낮은 임금에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출산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에 유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왜 틀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답이 3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세스나 리카르도는, 고정경제학자고, 고정경제학자는 정부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하죠. 모든 걸 다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시장에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정부의 적극 개입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부의 이 사람은 특이하게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해요. 출산을 억제하자. 출산 어떻게? 전원을 늦게 시키고, 정관수술해갖고 애를 못 낳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수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미리 주장한 거고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최저임금을 줘야 되냐? 괜히 많이 줬다 노동자의 임금만 더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임금을 못 받는 거는 그냥 개인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한 거지 사회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세스는 자유론자지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지만, 이상하게도 정부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거, 약간, 특징이에요. 그 경제학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 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 있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뭐 선구자, 정부 개입을 주장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4번은, 아담 스미스는 부의 원천이 산업 각 분야의 상품 생산, 즉 노동이며 여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자유경제학자, 고정경제학자는 부의 원천을 노동으로 봤어요. 노동. 이건 마르크스하고도 비슷한데 노동이며 각 개인이 하여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임하는 것이 통제와 간섭보다는 사회복리에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답이 이제 틀린 거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틀렸는지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요 교정경제학자, 경제학자에 관련된 견해는 이제 이 문제가 역사학에서 나온 것보다는 일반 사회 쪽하고 연결돼 갖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복합된 문제예요. 예, 융합형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 역사학과 철학 문학을 볼게요. 자, 19세기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역사학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자, 낭만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결합을 했다. 그래갖고 낭만주의라는 것은 이제 어디를 강조하냐면 중세를 강조하죠. 그래서 보통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중세는 상당히 이제 신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좀 낙후한 세대 이렇게 봤는데, 이에 반해 낭만주의자는 그렇게 안 봤죠. 중세를 이상적으로 보고 근대와 다른 이제 다른 시대의 격을 갖고 있는 세계를 봤죠. 그래서 민족주의에 결합되는데, 민족의 정서와 감정은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중세에서 찾은 거야. 그러면서 중세와 민족주의가 결합되면서 이제 그 역사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수적, 정치적 되게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세와 이런 그 낭만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몽사상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세와 그 낭만주의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계몽사상에 멸시했던 중세 문화를 다시 재조몽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과 그 어떤 정서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다? 중세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낭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근대 역사학이 탄생했는데, 그 근대 역사학을 탄생시킨 사람이 누구죠? 랑케죠. 랑케. 그래서 랑케는 엄격한 사회비판과 객관적 역사 연구를 제시했다. 그래서 랑케와 관련된 것은 역교론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파라는 게 있는데, 이 역사학파는 뭐냐면 보편적인 어떤 법칙성을 거부해요. 그래서 개별성을 강조해. 역사학파는.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성을 거부하고 개별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개별 나누는 데도 역사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 법칙을 적용해서 안 된다. 근데 이게 역사학파다 보니까 역사학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학파는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모든 학문에 다 적용돼요. 자, 예를 들어 경제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주로 독일의 이제 그 경제학들이 주장하는데, 그다음 19세기 들어가면 뭐가 이제 강조해서 자유방임주의가 강조됐죠. 근데 초창기 때 그 독일도 자유방임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게 독일은 그 영국과 다르다. 독일의 어떤 역사 사학을 들면서 경제 정책도 영국과 다른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방임보다는 통제 위주, 국가 위주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또 관세, 부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이런 것들이 역사학파의 주요 내용이고 경제학에서. 그다음 사비니도 이제 이 사람들 역사학파인데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영미법 국가가 제시하는 어떤 보편적 법 체계를 무시하고, 독일은 독일 나라인데 법 체계가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법 체계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역사학파가 제시하는 역사주의도 어디에 영향을 주죠? 역사학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보편적 법칙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또 랑케의 개별적인 어떤 그 사건들의 탐구, 이런 것들이 연결되죠. 그래서 역사학파에서 주장한 역사주의, 독일의 중심의 역사주의는 역사의 랑케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학에도 영향을 주고, 뭐도 영향을 주죠? 법학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보편성을 거부하는 이런 그 독일만의 특성을 강조하는 학파가 무슨 학파다? 역사학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철학에서 보면 베이컨이 이제 경험론, 기납법을 강조했고, 데카르트가 합리론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컨하고 이제 데카르트는 과학과 관련돼서 예전에 얘기했고, 철학에 보면 헤겔이 있죠. 헤겔이 번직법을 주장했어. 정방의 원리. 헤겔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뭘로 나왔죠?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학자와 현대 역사학자에 비교하는 09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헤겔은 그 역사를 뭘로 본 거야? 이성에 의해서 어떤 세계사적 보편성을 법칙을 추구하는 과정을 봤죠. 그리고 이런 가정의 방법으로서 뭘 제시했냐면 정반합의 원리였던 번증법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콩트는 실존주의, 사회학을 창시했고, 벤덤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요. 다만 이제 벤덤 같은 경우에는 윤리교과에서는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리주의를 이제 강조했는데, 이 벤덤의 공리주의 내용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의 합이 사회 전체 합과 동일하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의 합이 사회 전체의 합과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영국 자유주의 개혁 기반을 한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개인의 이익의 합이 꼭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질적 공리주의자들은 뭐죠? 그 앞에 설명했던
그 밀이죠. 밀.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하고 그 벤담의 공리주의는 좀 달라요. 벤담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고 밀의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인데 이건 정부가 절저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의 이익의 합의, 사회 전체 이익의 합의 꼭 일치하지 않는 점들은 꼭 정부가 개입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사회적 다원주의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회적 다원주의는 이제 어느에서 나온 이론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에서 그 뭐가 있냐면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연 토대 방법에 대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라는 개념을 제시해갖고 종전의 어떤 창세기를 믿는 그리스도 세계관을 부정을 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 예전에 조상이 누구였다는 거야? 원숭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에서 이제 점점 발전돼갖고 인간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이 있는데, 다윈은 이런 것은 자연 세계에서 통하는 거지 전제를 뒀어요. 인간 사회에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했는데, 근데 이걸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이 뭐냐면 사회적 다원주의자는 다윈주의자라고 하는데, 자, 이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의 내용을 보면 자연계의 생존 경제를 인간에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열등한 자는 도태당하고, 이거 열등한 자, 열등한 민족은 도태당하고, 생존 조건에 맞는 사람과 민족만이 생존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로 생존 경제, 적자 생존, 자연 도태 뭐 이런 이론을 제시했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스펜서라는 사람이야. 이 스펜서라는 사람은 우수한 민족, 미개한 민족을 문명화시키는 어떤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수한 민족, 미개한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은 자연 도태하면서 그들의 우수한 민족의 합병 통합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제시했죠. 자, 이런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자본가 계층에 영향을 주고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인종개량, 우생학에도 영향을 주죠. 예. 그래갖고 스펜서 같은 이제 인종개량주의자들은 인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들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인종에서 이제 우열한 인종과 그러니까 열등한 인종과 우수한 인종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학문들이 이제 나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이것도 히틀러나 이런 인종주의자들이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종학이랑 우상학을 이제 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히틀러 인종 말살 정책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사회적 다원주의자고 이제 인종계랑 요게 우상학은 좀 약간 이제 좀 뉘앙스가 되는데 좀 사회적 어떤 그 다윈주의자들 그 뭐냐면 이견을 좀 약간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것은 사회적 다윈주의 입장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등한 민족이라도 좀 약간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은 히틀러에 악용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의 논리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국 계몽사상가들이나 또 일본이나 그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진화론은 이런 그 논리는. 그래서 사회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은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것도 동아시아 책에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으니까 찾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때 문학사조를 보죠. 자,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 때 문학사조는 크게 4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처음 볼 수 있는 게 고존주의예요. 고존주의가 있고, 고존주의는 뭘 강조하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고존주의에 반발해서 그 뭐냐면 그 감정,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는 주의가 뭐예요? 낭만주의죠. 근데 낭만주의 현실 문제를 잘 못 보죠. 판타지물만 제공하잖아.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현실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뭐야? 사실주의예요. 근데 사실주의의 또 문제점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그래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이나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다윈주의죠. 그래서 고존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거는 4가지 방향 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고존주의는 건너뛰고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고존주의 건너뛰고 낭만주의부터 볼게요. 자, 고존주의가 이성을 너무 강조하죠. 국격과 형식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로 그 인간에도 감정이 있다. 느스처럼 정서를 되게 강조하고 직관을 강조하고 또 낭만주의는 어디를 본다고 했죠? 중세를 하나 되게 좋게 보죠. 낭만주의의 시대도. 그래서 근현대를 이성으로 본 반에 이제 중세를 낭만적인 시대에 보면서 민족주의에 또 결합되고 랑케와 또 역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레미데자브, 비토 이후의 레미데자브나 이런 바이런의 동주왕 이런 사람들 다 어디에 속하는 낭만주의자에 속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주의는 낭만주의가 너무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성이나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판타지물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거. 이거는 사실주의죠.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그래서 19세기 중엽부터 낭만주의 비현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판하고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산업혁명의 모순점, 자본주의 모순점을 지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영향을 모살하는 사실주의가 등장하고 사실주의는 어디가 영향을 나중에 자연주의에 영향을 줘요. 자, 자연주의는 앞에 언급했던 사실주의를 반영했지만 사실주의가 그냥 모살하죠. 그걸 또 비판해. 그래서 비판적으로 계승한 건데 거기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간 작가의 인간관과 인생관이 추가되고 그냥 자연과학적 수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의사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하는 그 병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분석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뭐며 이거 원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묘사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방향까지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주관적 판단까지 개입된 것이 자연주의예요. 예. 그래서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에미 졸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에미 졸라는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사건하고 관련돼 있죠? 드레푸시 사건과 관련돼 있죠. 예. 그리고 목록 조짐이라는 책을 썼고 그의 모파상,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자연주의 작가들이에요. 예.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만주의 같은 게는 이제 아까 이제 전 자유민족주의 대두되면서 등장했고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이제 시민사회 확립 그리고 자연과학 발달 그 다음에 산업형 여러 가지 부작용 등등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차원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요 밑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대표적인 작가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예전에 한번 그와 대해서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239페이지 펴볼게요. 자, 239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1번 문제를 제가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풀었네요. 예.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다음에 설명한 문해사조에 속하는 문화가는 그래서 이홀혁명의 실패가 끝난 후에 19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문학예술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나 꿈을 쫓는 것보다는 인간사회의 현실 직시와 모사하는 사조가 등장했다. 이게 19세 후반이니까 뭐 자연주의도 포함됐는데 일단은 그냥 낭만주의 비판에 등장한 거니까 사실주의겠죠. 세 번째 단계인. 그럼 사실주의인데 이 사실주의가 솔직히 없어요. 예. 왜 없냐면 여기 게테는 우리가 이제 파우스트를 썼던 유명한 사람이죠. 고존주의 학자, 고존주의 그 소설가고 빅토르 유고는 이제 레미나제에서 낭만주의자고 그다음 졸라가 있는데 에미 졸라는 사실주의가 아니라 자연주의예요. 이 사람은. 푸시킨은 이제 이 사람은 낭만주의자야. 그래서 제일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졸라기 때문에 그냥 졸라로 답을 다 놨긴 했지만 여기에는 사실주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자연주의자만 있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미스로 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가끔마다 기출문제에 보면 좀 문제가 맞지가 않는 게 있어요. 요번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죠. 예니첼리 관련된 문제. 예, 예니첼리가 탄지마 때 은혜개혁 때 폐지됐다는 인식의 문제를 낸 것 같죠. 예, 냈는데 아마 그 출제자분이 잘 모르고 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 대학 교수라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 분야 벗어나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낸 게 아니라 저 장학사분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추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 또 볼게요. 자, 사회주의 넘어가죠.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를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 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마르크스 사회주의까지 해가지고 뭐 다 내용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필요가 있어갖고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름만 쓰잖아요. 근데 이게 혼합해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는 좀 보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도 동일하게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또 다르게 보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나아가는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들만 하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 단계, 사회주의 단계 이렇게 보는 데 있고 유럽에서는 그 공산주의라는 말이 너무 폭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강조해요. 말 대신 공산주의 말 대신 이거 이제 여기에서 사회민주주의라 해갖고 사회주의 현실적인 방향, 의회 통치 아래, 의회 구조 아래 하는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지만 여기에서 그냥 사회주의를 그냥 공산주의로 이렇게 통합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를 두 가지로 나눴어. 하나가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와 하나 가학적 공산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얘기하기에 그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공산주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 공산주의자인데 계몽과 설득을 강조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리고 특징이 뭐 자본가와 대립이 아니라 자본가와 협력을 또 강조해.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생시몬 프리 오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 자신을 가학적 공산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급혁명,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르 계급을 대립 구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생산수단에 따라 발전, 사회발전 단계를 존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뭐죠? 원시 공동체 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5단계 발전론 제시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하부 구조는 뭐예요? 경제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뭐예요? 정치, 예술, 학문, 문화 다 지배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통 그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정통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자, 이 마르크스는 혁명의 단계를 언제 봤죠? 자본주의도 봤죠. 그래서 자본주의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봤어요. 혁명의 단계를. 혁명의 주체는 계급인데 이때는 노동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가 타파된 후에 두 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공산주의 단계.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계는 사회재단 폐지나 생산수단의 공유는 동일한데 국가 존재 여부가 좀 달라요. 사회주의 단계는 국가의 존재를 일시 인정해.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프롤레타 독재라고 하죠. 이거를. 예. 그리고 나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들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폐지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국가의 존재를 그냥 필요하고 인정한 거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노동에 따라 분배, 자기가 일할 만큼만 분배받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주의 단계가 이제 성숙하고 나서 공산주의 단계에 넘어가요. 그래서 공산주의 단계는 고도의 생산력 발달과 교육을 통해 도덕성을 완비한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죠.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고 그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욕심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기심을.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냐면 생산수의 국유화가 그 사유재산 법적 폐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 조직이 폐지해요. 관리 조직 구성이 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혁명 조직은 노동자 계급이 자발적으로 혁명을 봉기한다. 특별한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제 주의가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마르크스도 나중에는 어떤 이제 국제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지만
마르크스 이론 자체에는 그런 게 없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마르크스 이론을 누가 적용하죠? 레닌과 모태똥이 적용하죠. 그래서 레닌과 모태똥은 좀 다르게 적용해. 그러니까 원칙을 그대로 하지만 이걸 이제 그 나라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데, 자, 러시아를 볼게요. 자, 러시아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멘세비키하고 볼세비키의 차이점. 예,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멘세비키는 정통 자본주의, 그 마르크스주의자여서 혁명 단계 뭐죠? 어느 정도 생산력이 완비된 자본주의가 고도 발달된 단계 봤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좀 약간 반자본주의,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뭘 이제 주장하냐? 2단계 혁명론. 먼저 부르주아와, 협력해서 부르주아 혁명을 돕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에 볼세비키는 자본주의 혁명 단계를, 아니, 사회주의 혁명 단계를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도 약간만 성숙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상황은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2단계 발전론 부인하고 곧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갈 수 있다? 부르주아를 빼고 사회주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르고. 자, 그 다음에 볼세비키와 멘세비키의 차이점. 자, 멘세비키는 그 노동자를 보죠. 혁명의 주체를. 근데 볼세비키도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를 봐. 근데 좀 약간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혁명 방법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도시를 먼저 장악한 다음에 농촌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근데 모태똥은 좀 다르죠. 여기 보면 모태는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보다는 농민으로 봐요.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 상황이 좀 다른데 러시아는 농민들이 좀 무식해요. 짜르 숭배 상상 강하고 좀 그런데 이해와 그 중국 같은 농민 운동이 되게 많이 나왔죠. 반란이. 그리고 이제 인구도 되게 많고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태똥은 농민을 보고 농촌을 장악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소비에트를 만들고 소비에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키운 다음에 도시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면 그 러시아와 좀 다른 그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볼세비키와 모태똥은 뭐 필요한 게 뭐냐면 혁명의 장기화, 세계화를 위해서 국가의 존재 인정하죠. 국가의 필요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생산기구의 국유화, 그다음 토지의 집단화, 이런 것들은 거의 뭐냐면 그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초기 때는 사회주의에서 일부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전략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멘세비키하고 볼세비키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멘세비키는 조직 방식을 대중적 조직을 만들고요. 근데 이제 볼세비키가 이제 그 레닌이 주장한 게 전위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농민들은 무식해서 이제 혁명에서 배제시키고 뭐예요? 노동자죠. 노동자 중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 혁명가, 직업적 혁명가를 키워서 이 저진 조직을 통해서 뭐냐면 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볼세비키 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진짜 소수의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의 그런 전위 조직. 전위 조직은 혁명가들, 레닌 같은,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전국을 장악했다는 특징이야. 근데 이 모태똥도 똑같이 맞은 전위 조직 이론을 제시하죠. 직업적 혁명가를 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직업적 혁명가나 전위 조직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볼세비키와 멘세비키의 차이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게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정부주의야. 아나키즘하고는. 그래서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비슷한 점 되게 많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하고 아나키즘 다른 거예요. 자, 왜 다르냐 보면 자, 일단은 무정부주의자는 그 마르크스주의자처럼 사회발전 단계나 혁명 신기 단계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혁명의 주체를 뭘로 보냐? 민중을 보죠. 근데 여기 때 민중은 노동자, 농민이 아니에요. 초계급적인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짓밟는 것을 대항하는 초계급적인 단체는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민중에 부르주아 계층도 포함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혁명, 뭘 주장하죠? 민중혁명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중혁명론은 뭐와 관련해? 신체화 아시죠? 신체화가 3.1운동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의회활동 같은 걸 통해서 민중들을 자극시키면 3.1운동과 같이 민중이 폭발돼서 일어나면 일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민중의 집정혁명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나키즘, 이런 그 무정부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무정부주의는 좀 약간 그 현실 사회주의자보다 좀 다른 게 뭐냐면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왜냐면 국가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권위 있는 존재고 이게 개인의 억압을 하는 존재잖아. 자유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국가 존재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공동체 건설을 하죠. 이거 사회주의 폐지나 뭐 생산수단 공동체는 비슷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공동체 건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뭐다? 무정부주의다. 예,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하고는 사회제도 폐지와 생산수단 공동소유는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다 달라요. 어떤 역사 인식의 발전 단계라든지 이런 앞으로 미래상 같은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형용 방법이나.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 단계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단계 공산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 가학적 사회주의, 그다음 수정주의. 이 수정주의는 이제 유럽에서 등장했는데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 안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민주주의, 베르슈타인이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게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독일의 3인당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의 계급혁명은 부정하죠. 그 의회 안에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려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 방향은 그게 두 가지 방향인데 앞에 오면 민주주의 태도에서 평화롭게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이고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폭력혁명을 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죠. 그런데 지금은 공산당 계열의 정당에서도 다 이제 사회민주주의 의회 안에 포함됐어요. 근데 19세기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9세기. 그래서 이 19세기 때는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산당 파괴적이거든. 폭력적이고. 그래서 주로 무슨 당을 멈춰서 사회민주주의 입각한 사회당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이제 그 처음에 그 19세기 말 1898년에 러시아 사회당을 만들 때 공산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웠죠? 사회주의를 내세웠죠. 사회당.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미지가 뭐냐면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당의 이름을 내세웠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사회주의 분류는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했죠. 공산적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뭐다? 가학적 사회주의. 그래서 자신의 가학적 그 사회주의를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 무정부주의를 볼게요. 이 무정부주의는 이제 앞에서 이제 대략도 설명했지만 요거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무정부주의를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자, 요때 정부를 운영한 게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정부라고 얘기해요. 그 은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찰, 그 강공서, 그 다음에 그 심지어는 학교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제국주의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해.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폐기를 주장하고 결국에 국가 소멸을 강조하죠. 그래서 현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억압과 불평등, 착취 폐지,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고 인정했던 마르크스주의와 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대표적인 무정부주의 그 개념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포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 이게 뭐냐면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이란 건 뭐냐면 자본가들이 무산자들 착취한 결과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무산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해서 뺏은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뺏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절도다, 도덕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규모 재산만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재산만 인정하고 나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존재를 또 부정하는 데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프랑스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의 개별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 협동체나 포무연방제를 구성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런 것들 국가라는 조직보다는 개별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유도 그냥 개인의 이제 일상품만 좀 소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의 어떤 공동 소유는 공동체 소유로 환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있고 바쿠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나요. 포도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무정부주의가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러시아 쪽이 많아요. 러시아 쪽이. 예. 그래갖고 두 가지 흐름이 있죠. 바쿠니는 이걸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야, 기존의 공동체를. 그래서 좀 약간 파괴적인 성격이 있고, 근데 크로포트키는 좀 뭐냐면, 파괴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바쿠니를 보면, 자, 이 사람은 그 혁명적 봉기나 음모를 통해 부르주아 사회를 파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종전의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 국가주의를 파괴해서 인간성을 해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는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며 사회 최하층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의 숭배와 자본가적 간섭에 부패되지 않는 자라고 이상하면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통해서 국가 사회를 이제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떼어 부셔갖고 인간성을 해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렇게 후에 만들어진 세계는 대규모 자발적 공유협동체를 강조하고요. 생산성에 따라 정당한 보수 체계를 수용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는 포로등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자, 크로포트키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러시아 귀족 출신이야. 그래서 근데 바쿠니의 노선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폭력적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건설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강조하죠. 공동체 건설을. 그래서 바쿠니가 이제 음모나 혁명적 봉기를 강조한 반면에 크로포트키는 그 바쿠니의 부르주아 사회 파괴 중점을 두지 않고 이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되게 강조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노동자의 생산성에 입각한 보수를 한다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산주의적 어떤 무정부의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거야. 자기가 얼마나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사회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어디에 가깝죠?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개념들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부조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결합관계를 강조하면서 협동과 상호부조를 강조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정부주의하면 무조건 폭력만 생각하잖아. 그럼 바쿠니적 생각이고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크로포트키 이런 생각인데 이 공동체주의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크로포트키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중국에 영향을 미쳐. 중국의 오사문명 때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돌아왔잖아요. 예, 신문화 운동하면서 신사상 운동하면서 그때 이제 무정부주의 도입됐는데 요때 무정부주의는 바쿠니의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어디에 있죠? 크로포트키의 무정부주의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게 의열활동과 연결되다 보니까 어디와 가까운 거야? 바쿠니와 가깝지만 우리도 일종의 크로포트키의 어떤 공동체 건설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생협 같은 거 있죠?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도 사상적 기원을 따지면 어디에 연결되냐? 무정부주의에 다 연결돼 있어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보자. 요때 마르크스는 이제 마르크스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해서 종전에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와 차별을 시켰는데 그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그 역경도 관련돼 있어요. 서양사도 관련돼 있지만 한번 보면 일단 이제 사상의 특징을 보면 독일 철학에 영향했죠. 그래서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 영국 고종학 경제학을 집단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영국의 고종경제학을 비판하면서도 고종경제학의 또 내용을 다 깨고 같이 또 섭렵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고종경제학 중에 부의 근원을 뭘로 보죠? 노동으로 보죠. 마르크스도 뭐를 보는 거야? 노동으로 보는 거야. 부의 원천적으로 재원은 다 노동이다 해서 나온다. 노동자의 노동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행계와 범주법을 유물론과 포효바크의 유물론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걸 역사발전을 적용해서 유물사가 계급투쟁을 제시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사적 유물로 제시했는데 사적 유물은 여러분 이제 다 알다시피 하부 구조가 뭘 지배한다는 거야?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그러니까 생산 양식, 경제에 대한 생산 양식이 상부 구조를 지배하고 정치, 제도, 사회, 예술, 문화가 지배하고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불일치할 때는 꼭 뭐냐면 이제 사회 계급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유명한 말 있죠. 모든 그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단계 발전론을 했죠.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근데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왜 일어나냐? 원래는 이제 그 원시 공동체 사회 예를 들어 노예라면, 근데 그 노예고 그거 위해서 이제 이 하부 구조에서 노예 구조에서 그 상부 구조 지탱됐는데 어느 순간에 중세 넘어가면서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토지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가 그 노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층이었는데 이제 토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층이 되려고 하는데 종전에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급혁명이 일어나고 거꾸로 이제 중세 봉건제사에서 근데 자본주의 사회하면서 그 중세 그 귀족계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부유자 계층 대립이 일어나죠. 결국엔 프랑스 혁명 같이 이런 것을 바뀌고 다 계급 투쟁의 역사로 이렇게 기술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가정으로 넘어갈 때 있는 걸 자본론에서 이제 기술하는데 마르크스의 유명한 저자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공산당 선언이 있고 또 하나가 뭐야? 자본론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본론을 보는데 자본론은 크게 이제 세 권으로 구성됐어요. 1권, 2권, 3권. 근데 마르크스가 1권만 이제 저수해놓고 2, 3권 막 이제 저수하고 이제 할 때 그냥 죽은 거야. 그냥 마르크스가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 거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영국 그 박물관에 그 도서관에 가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하다가 가도사로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앉아서 죽게 돼. 그러니까 그 친구였던 엥게스가 2권과 3권과 그 집필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원고를 모아가지고 자기 의견을 더 붙인 게 뭐냐면 2권과 3권이에요. 예. 그래서 세 권으로 구성된 게 자본론인데 이 자본론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실패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본론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끝까지 완독한 사람 거의 없고 제가 여기 얘기하는 건 자본론을 어떻게 해석하는 뒤에 이제 학자들 의견이에요. 자, 이 자본론에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넘어가냐. 일단 자본가들이 노동자 잉여 가치를 불을 축적하죠. 우리가 이제 그 고전경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도 재원의 근본을 뭐라고 했어요? 노동이라고 했죠. 노동. 근데 이제 이 노동을 이제 봤는데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잉여 가치를 불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든 이 잉여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본의 등용을 두 가지로 봤는데 불변 자본과 가용 자본인 거야. 그래서 가용 자본은 노동력을 본 거고 불변 자본은 기계 같은 걸 보는 거죠. 근데 자본가일 때는 일단은 가용 자본,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 최대한 줄이고 뭘 높이는 게 높죠? 불변 자본, 기계를 도입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극대화시켜. 그럼 필요 없는 인력들이 몰아내잖아.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업자가 되고 결국에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계속 생산력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되면 실업자들이 어떻게 되죠? 누적이 되죠. 예. 그리고 중소자본가들은 몰락해서 또 실업자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집중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 자본가와 그 다음에 극소수의 거대 자본가 그 다음에 절대 다수의 뭐가죠? 노동자를 재편하게 돼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뭘로 폭발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폭발되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언급한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를 거쳐갖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자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는 앞에 언급했죠? 사회주의 단계는 뭐야? 노동에 따라 분배된 거고 공산주의 단계는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물론 이제 현실 사회주의는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거 부분인데 왜냐면 이게 이제 마르크스 양극화된다고 했잖아요. 노동자 계층과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근데 중간에 무슨 계층이 등장하죠? 중상층에 해당한 뿌띠뿌르주아 계층이 등장해. 뿌띠뿌르주아 계층들은 어느 정도 자본을 소유하면서 자기 노동을 갖다 파는 그런 계층들 뿌띠뿌르주아라고 하죠. 이런 계층들 때문에 유럽사회에서는 이렇게 양극단된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부의 평준을 볼 때는 그런 모습도 마르크스 말이 또 맞긴 맞아 또.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 말 자체에도 흘러가는 충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현실 사회주의자들이 적용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마르크스의 이론과 이념 자체는 지금 자본주의 비판에는 되게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45페이지 잠깐 풀어보세요. 35번 문제. 먼저 기출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241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 1번 문제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거쳐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들의 국내 상황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을 보면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소심한 집단들이 새로 등장했다. 예, 맞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야? 이제 노동자 계층과 그 다음에 극소수의 자본가 계층으로 나눠서 결국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그 중간에 새로운 자본주의 그 새로운 계층들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뿌띠뿌러자 계층 같은 계층들이 일어났죠. 중간 계층들이. 결국에는 마르크스 이념대로 뭐 되진 않았어요. 논리대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심한 집단들 중심의 서열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유방임주의 원리가 강조해 국가가 19세기 초에 비해 약화됐다. 자, 자유방임주의는 야경국가론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실제 국가의 역할은 점점 증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국가의 영역이 축소된 거지, 실제 나머지 영역, 외교나 이런 그 국방이나 이런 것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국주의 정책도 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선거권이 꾸준히 확대됨에 불구하고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예. 요것도 일면 맞기는 해요. 왜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죠. 독일은 그 당시 3인당 부유자 계층, 2등 등등의 계급별 투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계급 간의 갈등이 증대됐어요. 근데 이건 독일만의 형상이고 영국은 의외로 이 선거권 확대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정치권으로 다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푸는 좀 합리적인 방향인데, 요건 독일만에 해당이지만 일단은 답이 뭐 볼다는 바이오 없기 때문에 3번 맞다고 치고. 자, 4번을 보면 대기업의 성장과 독점 형상이 심화되고 부유자 세력의 특권 개발. 이것도 맞죠. 이건 이제 독점 자본주의에 관련된 건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뒤에 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린 거니까 답이 2번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총괄평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 보시냐면 245페이지 3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유럽 공산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나의 사상적 특징을 다하 사상과 비교해서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에 관련된 공동체 명칭과 이 공동체 건설 연구의 사상가를 써보시오. 그리고 다의 저선명을 쓰고 다의 저전은 니은과 같은 계급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그 기본 강의에서 이제 풀지 못했던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언급하지 않았던 그 공산적 사회주의와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잠깐만요. 자, 가는 이제 그 1830년 7월혁명에 생시몽주의자가 있죠. 그 생시몽주의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이제 그 오웬과 관련된 영국의, 예, 로버트 오웬이라는 그 사상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하나의 유럽에 떠들고 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자,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등등등.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이건 마르크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이죠.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그, 가와 나의 사상 특징을 다와 비교해라. 이건 뭘까요? 가나는 이제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어요?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했고, 자신은 뭐라고 했죠?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처럼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달성하려는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와 비교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기획과 관련된 공동체죠. 그래갖고 그 가난한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그 이런 것들 이제 해서 노동자들 어떤 삶의 질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노동과 지출의 원칙에 입각해갖고 그들에게 평등한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도록 하고 그 부를 이제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이상적 공동체를 말하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뉴하모니와 뉴나나크가 있어요. 예,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뉴나나크가 망한 다음에 뉴하모니가 또 망했죠.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때 사상가는 누구죠? 그 로버트 오웬.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와 관련된 저자는 누굴까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그 공산당 선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 같은 계급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래서 자유민과 노예, 노마의 귀족과 평민, 중세 남작과 노노,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동업조합 그 회원과 뭐 직인 등등등 이런 계급들 왜 형성이 됐나. 자, 이거를 이제 계급 발생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경제적 생산력이며 일정한 생산 발전 단계가 그거에 상응한 일정한 생산 양식을 낳고 그 생산을 통제하는 집단과 생산 노동을 제공하는 P10의 계급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계급 발생 원인들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246페이지. 자, 246페이지 3번, 37번. 37번 볼게요. 자, 37번 관련된 거는 이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가해 기획에 집필한 그 무정부의 관련 책을 써보고 이 책에서 국가 대신에 제신의 정치공동체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저자를 말해보고 19세기 중반 때 니은의 이론적 갈등을 포출시킨 역사적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프로동이 쓴 유명한 책이 뭐죠? 재산이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정치 공동체는 노동자 협동체와 협동체에 구성된 공은 연방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이게 뭐하면 박훈이가 쓴 거예요. 박훈이의 국가주의, 무정부주의. 그래갖고 이제 그 박훈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관련된 그 이론적 갈등이 이제 포출된 역사적 사례.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인민의 정부가 인민의 선출자, 소수 대표자들 통치라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건 소수 지배체의 전제, 그러니까 포르타 독재를 그 뒤에 숨기고 있다. 꼭 소수 특권 집단에 의해서 다수의 인민을 지배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마르크스 바쿠니 지지자들이 이제 역사 대립과 갈등을 이제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1차 인크레션이에요. 그래서 제1차 인크레션이 왜 붕괴됐냐면 무정부주의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론적 갈등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정부주의하고 그 마르크스주의하고 뭐냐면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엄밀히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프로레타 독재나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하는 거지 무정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내용이.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저자의 공통된 목적을 기수하시오. 자, 이 사람들 공통된 목적은 이제 뭐냐면 그 무정부주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를 소멸시키면서 현존 사회 질서를 뒤엎고 권위주의의 억압과 불평등, 착취를 폐지하고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건설, 그러니까 개인을 억압한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갈게 유럽의 각국의 사회주의 볼게요. 자, 이 유럽의 각국의 사회주의가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그 무정부주의 할 때 좀 언급했기 때문에 좀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제 그 641페이지 펴볼게요. 여기 살펴볼 프랑스 사회주의, 영국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그 독일의 노동운동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을 하나는 보면 이 내용은 이제 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프랑스 사회주의를 이제 보면 19세기 초기 때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슨 법이 있었냐면 샤프레법이 있었어. 그 샤프레법은 이제 노조의 결성과 활동을 불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 1884년에 제3공화에 넘어가면 이 문제가 됐던 샤프레법이 폐지돼요. 그래서 노조의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BT 같은 노동교환소나 그 다음에 노동총동맹, 그러니까 상급단체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주의에서 1890년 생디칼리즘이 있어요. 이것 좀 기억을 해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생디칼리즘은 뭐냐면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집적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내세웠지만 무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파업을 많이 했는데 1910년대 철도 노조 대규모 파업이 대표적인 게 이걸 실패로 해서 이 생디칼리즘을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생디칼리즘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개념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90년 개드주의자가 나타나는데 이 마르크스 혁명 노선에 따르는 개드주의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들이 등장했고, 그다음 개혁주의자들은 다양한 분파 활동으로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나중에 점점 온건화돼서 의회 진출의 개혁과 병역 목표도 했고, 오늘날 좌파 정당들은 거의 요기의 계열에 속해, 프랑스 좌파 정당들은. 그 다음에 1910년대에는 사회주의 분파를 통합해서 통합사회당이 결성됐고, 조데스 같은 혁명주의와 개혁주의 절충하는데, 이건 일종의 의회에 들어가자는 그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좌파 정당, 계급 정당의 기원이 됐던 것이 이런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에서 좀 기억할 거는 생디칼리즘 있죠? 요것만 좀 기억해.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영국의 그 사회주의 운동 볼게요.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좀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마르크스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하는데 독일이나 그런데 영국의 사회주의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자생적 사회주의 좀 강해.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생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사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합법적 노동운동을 불가능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노동운동이 너다이트 운동이 있었죠. 초창기 운동이 너다이트 운동이야. 기계 파괴 운동. 그러다 이제 선거법 개정과 인민헌정을 통해서 이제 노동운동을 번번이 이제 실패했지만,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1차 선거법 개정 때 노동자들이 뭐냐면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인민헌정 운동을 통해서 차티스트 운동에 실패했고, 그 후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신모형 노조군, 숭영공 출신의 노동귀족들.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그 현대자동차 있죠. 그 정도의 노조들이 등장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노동조합법이 합법화되죠. 법으로 결사금지법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신모형 노조, 그러니까 기존 노조에 반대해서 신종합주의가 등장해. 이 신종합주의는 종전의 기존 노동과 달리 기존 노동 귀족과 달리 미수요권과 반수요권을 중심해갖고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장주의 노동을 추구했고 종전의 노조에 비해서 되게 가격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협회나 페이비언협회나 독립노동당 이런 것들이고 이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노동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만들죠. 그래서 19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되게 자유당하고 보수당이 있었잖아요. 양당 체제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자유당을 비판적 지지를 해줬어. 근데 자유당 자체가 이게 부르주아 중심의 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에.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뭘 결성했다? 19세기 후반에 노동당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 20세기 초반에 정권까지 지게 되죠. 그래서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체도 다시 재편되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눈여겨볼 협회가 페비언 협회가 있어요. 페비언 협회인데 이제 페비언은 뭘 이름을 땄냐면 로마의 장군 중에 집정관 중에 파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파비우스. 예, 파비우스의 영어식 발음이 페비언이에요. 그러니까 파비우스라는 사람이 어떻냐면 그 당시 하니발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다른 집정관들은 하니발하고 정면 대응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 보면 하니발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정면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죠? 하니발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하니발 공격하면 막 피해 다녀. 그러다가 후미만 공격하죠. 그리고 하니발이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니발이 군대가 점점 말라 죽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직접적 대응보다는 보급로를 차단해서 옥죄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하니발이 나중에 패하게 되잖아요. 로마 안에서.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되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를 할 때 직접 대응보다는 이렇게 유해에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자. 이게 페비언 협회의 주 목표에 페비언이즘이라고 하고 이것이 노동당에 반영됐다. 이렇게 해서 페비언 협회 정도는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와 관련돼서 누가 연결돼요? 파비우스. 파비우스. 제2차 포에니 전쟁에 하니발의 전략 전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했던 이제 파비우스와 이제 연결시켜서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노동운동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왜 별표 쳐냐면 독일의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당이 뭐죠? 독일 3인당이죠. 예, 되게 3인당을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특히 이제 요번엔 독일사 전공자가 많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자, 독일의 노동운동은
좀 이제 독일 산업화가 좀 늦었잖아요. 그리고 독일 자체가 영국과 프랑스처럼 이렇게 시민사회가 잘 형성됐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좀 후진적이야. 그리고 이제 그 숙련공 중심이 아니라 수공업자 직인 중심의 운동이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독일 3인당의 창단 과정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독일 노동자 총연맹, 나세드, 사회민주노동당 등등이 합쳐서 고타 강령을 이제 공포하죠. 그래서 이 고타 강령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나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세드는 이제 좀 약간 뭐냐면 타협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수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고타 강령이 있는데 고타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사회민주당이 창당됐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걸 비판했죠. 고타 강령이 이제 자기 이론하고 좀 약간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타 강령 비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반사회주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반사회주법은 독일 사회민주당 이름으로 뭐냐면 그 국회의원을 배출 못해. 관련단체들로 활동 못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자격으로 한 거야? 개인적으로 출마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당 이름을 가지고 출마한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야.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단 그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를 받으면 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주죠. 찍고. 그래서 이 최대 정당이 되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집권할 수는 없었어요. 왜 집권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 독일은 계급별 투표였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자, 하여튼 반사회주법이 제정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에르푸르트 강령을 채택해서 이제 다시 마르크스 이론으로 다시 돌아서 계급투쟁, 그 다음에 중고급 진출 및 독점적 생산체의 성장을 해서 그런 노동계급의 어떤 프롤레타 계급의 빈곤화. 그래서 약간 에르푸르트 강령은 종전의 고타 강령보다 다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가격한 거? 마르크스 주의로 환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뒤에 넘어가서 그렇지만 다시 이제 그 베르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수정주의를 제시했죠. 그래가지고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개량주의를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계급투쟁보다는 그 의회 속에서 점진적 실현을 주장하고 그 처음에는 당대에서 부정했지만 후에 이제 수용하게 돼요. 이게 고타 강령 그 베르슈타인 수정주의가. 그래서 베르슈타인은 오늘날 그 3인당의 이론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유럽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 그러니까 사회 민주주의 정치를 내세웠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슈타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베르슈타인이나 그 마르크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독일 노동계급, 3인당이 이념상 가격한 이유가 뭘까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자, 그 독일의 부르주아는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주의 개혁이나 시민자유 도입을 실패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융커적인 어떤 영향, 반권위주의 영향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독일이 다른 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가부장적 사회가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복지 정책도 그 시의 차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노동조합이 있지만 공식화 시키지 않죠. 영국과 프랑스도 처음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다가 공식화 시켜줬잖아요. 합법화 시켜줬는데 그런 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경제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 공간을 통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맨날 탄압을 받으니까 모든 걸 몰려하는 거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냥 힘을 합쳐갖고 정치투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에도 형상에도 보이죠. 노동운동에도. 왜냐면 노동조합은 이제 형식적 합법화 시키지만 거기에서는 실제 목소리 못 들어주니까 합쳐가지고 뭘 내요? 정치투쟁을 하잖아. 네. 이런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반권위적 계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토지 귀족과 대부르주아가 국가를 지배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마르크스 풀어내면 국가가 좀 부르주아 집행위원회에 불과하죠. 있는 자들에 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투쟁하게 해서 국가와 투쟁해서 노동계급이 가격화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그 당시 독일이라는 사회가 너무 권위주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나 부유자 계층이 발달하지 못한 이렇게 민주주의 개혁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충성심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치 투쟁이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합법적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점점 가격화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독일 사회는 틀려요. 지금의 독일 사회는 상당히 민주화돼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후진적 사회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3인당은 아까 얘기한 3계급제. 그래서 3인당 1당이지만 3분의 1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이런 3계급제, 계급별 투표제의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국 위에 이제 보통선거를 통해서 했지만 그 보통선거를 통해서 그 3인당이 제대 정당이 됐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죠. 상계급제 아래서. 그 다음에 그 제국위에조차도 입법권이 없었죠, 거의. 주로 이제 뭐예요? 예산만 통과시켜주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위의 권한도 별로 없었고, 상계급제 아래에서는 그 3인당이 최대 정당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1 인터내셔널과 2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주도로 만든 게 제2 인터내셔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단체들의 어떤 국제 조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내부 갈등을 해체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 왜 해체가 됐냐면,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자와 그다음 푸르동이나 바쿠니가 무정부주의, 추정주의자의 대립 갈등은 해체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제2인터내셔널은 이때 이제 수정주의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직접적 혁명보다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자. 노동계급 정당의 수의 필요성. 그리고 이때 이제 무정부주의는 우리가 사회주의 아니라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독일 주도 수정주의자인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 요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수정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달라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각국을 그 공산주의자들이 민족과 국가를 떠나가지고 만든 제2인터내셔널이 붕괴돼. 왜냐면 막상 전쟁이 나니까 영국이든 프랑스, 독일은 사회주의 각국의 민족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인터내셔널이 붕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코민테름이에요. 누가 주도했죠, 이건? 레닌이 주도했죠. 이건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 좀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와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와 총괄평가 풀어보고, 그 다음 코민테름 부분 이제 살펴보기도 할게요.